이 사건은 지난 2018년 한 여성이 SNS를 통해서 수상한 메시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저희 때 한창 그 랜덤 채팅이라는 게 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말 이런 게 상대만 돼주면 자기는 월 400을 주겠다. 당시 학생이었던 이 여성은 한 달 42만 원이나 하는 학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음악의 꿈을 포기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성이 SNS로 쪽지를 보내온 겁니다. 고액 알바할 생각 없냐? 월 4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요. 야, 근데 400만 원이면 사실 웬만한 직장인들 그럼요. 월급이잖아요. 네. 근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죠?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나하고 영상 통화를 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대화 상대를 해달라. 근데 만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온라인에서 대화 나누는 거면 이거는 뭐 혹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성도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면서 아주 친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친절하던 남자가 갑자기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요구합니다. 아, 근데 신체 일부가 뭐 손 이런 건 아니고 얼굴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사진을 보내게 된 거죠. 네, 좀 찜찜했지만 결국에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웬 사진을 하나 보내왔다고 해요. 아, 내가 부탁한 거 들어줘서 고맙다. 너무 고마워서 선물 하나 하고 싶으니까 골라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휴대폰을 쫙 전시해 놓은 듯한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사진 속에 있는 휴대폰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너희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주소하고 연락처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뭐 이 여성은 이거 호의인 줄 알고 얼른 알려줬겠죠?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예.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 남자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영상 개인정보 다 유포할 거니까 알아서 해. 정말 옆에 짝꿍이 걔도 입술이 진짜 퍼렇다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반 정도 학교를 못 나왔어요. 유포가 돼서. 저는 얘기 듣자마자 막 심장이 막 뛰는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개인정보나 사진을 지인과 가족에게 유포를 했나요? 지인이나 가족에게는 유포하지 않았고요. 대신 한 대화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대화방이었는데요. 거기에 이 여성이 보냈던 신체 일부 사진이 공유된 겁니다. 어떡해. 화들짝 놀랐을 텐데 뭐 일단은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요. 왜죠? 그 이유는 이 남자가 다시 보내온 그 문자 때문인데요. 네. 거기에 니네 아빠 010 땡땡땡땡에 전화번호를? 니네 엄마 010 땡땡땡. 말 안 들으면 부모한테 네 지금 은밀한 신체 영상이 찍힌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그 일종의 협박인 거죠. 오, 너무 잔인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더 심한 요구를 하게 되죠. 변기물로 세수해라. 하수구를 핥아라. 이런 건 기본이고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경악할 만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합니다. 피해 여성이 대화방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이 입버릇처럼 계속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이것만 하면 탈출시켜주겠다. 늘 이런 이렇죠. 약속인 거예요.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요거까지만 마지막으로 들어주고 나를 풀어주겠지 하는 희망에 요구에 응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전형적인 디지털 그루밍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쉽게 뭐 가스라이팅 네.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혹시 이 대화방에서 이 피해 여성을 뭐라고 호칭했는지 아세요? 어이없게도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시키는 대로 성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노예라는 거죠. 문제는 이 월 400만 원 고액 알바라는 미끼에 걸려든 그 이른바 노예 여성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74명이고요. 근데 도대체 이 가해 남성은 왜 이런 짓을 한 건가요? 뭐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는 여성들이 동영상을 보내면은 남자는 이걸 갖고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내고 입장하는 대화방에 이게 뿌리기 시작한 거죠. 또 회원료를 많이 내는 고액 후원자 방에서는 피해자를 초대해서 실시간으로 성착취물 영상 의뢰까지 받게 했어요. 이 관전자라는 사람들도 절대 무관하지 않네요. 결국은
공범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마의 대화방을 만든 주범은 바로 누군가요? 그 사람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만든 대화방. 그래서 박사방이죠. 대화방의 운영자 일명 박사는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영상을 찍게 하거나 박사라는 이 단어를 몸에 새기도록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즉 말하자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시그니처를 만들고 과시했던 거죠. 어처구니가. 나는 절대 검거되지 않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결국 검거가 됐죠. 맞습니다. 6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어렵게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25살의 젊은 남성 조주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25살이면 아직 젊은 나이고 사회 경험도 적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들의 그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포함해가지고 사이버 범죄 사건의 특징은요. 익명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저한테 사건이 하나 다가온 게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피해자의 여학생 손을 이끌고 어머니가 경찰서를 뛰어들어오시더라고요. 첫 마디가 제 딸을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시작이 랜덤 채팅, 흔히들 말하는 이 소셜 데이팅 앱에서 단순하게 친구들과의 친목 목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작은 그 관심에 호기심을 느껴서 3개월 동안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받았던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주고받게 되면서 신뢰감이 쌓이게 되는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물량 공세, 문화상품권, 기프티콘에서 이 학생은 점점 더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물 주고 칭찬해주고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환심을 사고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그때 그 학생한테 이 대학생 전 남자친구가 신체의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신체가 노출이 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협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수법이 어떻게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죠? 남성의 요구대로 신체의 일부를 보내주고 나게 되면은 그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요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견딜 수 없던 이 피해자가 이별을 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거 내가 노리기 시작하면 한 방에 그냥 둘 다 인생 다 끝나는 거라서 참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이거 안 한다고 엄마 이러지 마. 시작되면 한 방이야. 제대로 만만하게 안 봐.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잘못했어. 정말로. 나 정말 잘못했어. 나 잘못했어. 이제 진짜 철저하게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대처해 나갈 거니까 너 행동만 잘해. 그러면은 이랬어. 행동만 잘해. 행동 잘하면 괜찮아요? 잘해. 그럼 당연히 괜찮지. 애가 막 엉엉 울고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진짜 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좀 가슴 아프죠, 정말, 이거. 너무 다 화가 큰 나네요. 성인이 예. 들어도 이 사지가 떨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너무 어린데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이 결정적인 협박의 도구를 갖고 있게 되면 절대로 피해자들을 놓아주지 않고요. 다급하게 두 손을 이끌고 저한테 뛰어들어 왔는데 신고가 접수가 되고 나서 그때 때마침 그 남성한테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왜 연락이 온 건가요? 이별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고 만나자. 있더라고요. 네.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나요?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 시간에 제가 먼저 나가서 잠복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저희 동료들하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를 했고. 김영서? 네, 경찰이야. 경찰. 손 내. 힘 빼. 힘 빼, 임마. 제일 중요한 건 디지털 성착취물,
이 성착취물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영상물을 하드디스크, SNS 계정에 올려놨던 그리고 그 범죄자가 예고를 했던 그 특정 사이트에 올려놨던 그 모든 영상물을 전부 다 해소했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눈치채가지고 조금 뭐 지우기라도 했으면 이게 증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화 내용을 지운다 하더라도요. 스마트폰, 컴퓨터에는 반드시 컴퓨터 언어로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복원해내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 있습니다. 오, 다행이다. 디지털 증거는 해시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대한 내용의 문장, 방대한 내용의 데이터도 짧은 몇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게 해줘서 데이터 용량을 축소도 해주고요. 똑같은 내용의 영상이라도 해시값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고요. 영상은 동일하게 보이겠지만은 파일이 생성된 시간, 파일의 크기, 파일의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시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똑같은 지문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 똑같은 해시값을 가진 영상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최초 확보한 그 디지털 증거 파일의 해시값은 오로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작이라든지 위조를 금방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라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조주빈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조주빈이 박사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박사를 추적하기 위해서 6개월간 수사가 이어졌지만 검거 직전까지도 박사가 조주빈이다라는 사실을 특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지수를 하나 확보하게 됩니다. 바로 조주빈의 심부름을 하던 붓다라는 닉네임의 한 인물이 조주빈이 시켜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다음에 한 아파트 소화전에 현금을 둔 일이 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가 돈 받을 놈이 최소 공범은 확실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는 거죠. CCTV만 확인을 하면 공범은 뭐 잡는 거 시간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화전에는 CCTV가 없었던 없는 거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CCTV가 그 아파트 입구랑 엘리베이터 이 딱 두 군데에만 있었다고 하거든요. 담당 형사가 CCTV를 눈 빠지게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한 달치 CCTV를 돌려보던 중에 마침 딱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포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유독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바로 닫힌 버튼을 누르는 거죠. 뭔가 문을 빨리 닫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에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면 안 되니까 안쪽에서 비추지 못하게 얼른 닫는 겁니다. 자기 안 보이려고 예, 닫아버리는 예. 거구나. 그렇게 잔머리를 썼는데도 결국은 꼬리가 잡혔습니다. CCTV에 찰나의 순간이 찍혔는데 아파트 소화전 쪽으로 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하늘이 도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공범이라는 게 확실해졌으니 그 윗선인 박사를 잡기 위해서 잠복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공범이 인천으로 가서 제3의 인물을 만나는 거예요. 제3의 인물이 이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또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단체가 이제 길거리 서명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제3의 인물이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서명을 받은 종이를 확인한 담당 형사는 직감이 왔다고 합니다. 아, 이놈이 박사구나. 딱 서명하는 종이에 아주 정확하게 써있구나. 이름을 조주빈 어이구. 쓰고 본인 생년월일 전화번호까지 딱 남기는 거예요. 남들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협박하던 사람이 굉장히 허술하게 자기의 신상 정보를 떳떳하게 적어서 꼬리를 밟혔네요. 가상화폐를 추적을 해봤더니 마지막으로 돈이 모이는 곳이 바로 조주빈이었던 거죠. 이제 검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박사 조주빈을 미행한 끝에 주거지를 파악을 했고요. 새벽부터 잠복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조주빈은 치킨도 시켜 먹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지금 입에 넘어가나요, 그게? 그러다 오후 4시쯤 되니까 집 대문이 쓱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자전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야외다 보니까 또 자전거 타니까 또 도주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타이밍에 맞춰서 현장을 덮쳤고 드디어 악마, 박사, 조주빈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다. 실제 조주빈이 검거됐던 사건 현장인데요. 양 끝에 두 사진은 사건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폰이고요. 현금 다발도 보이시죠?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고요. 네. 바로 이 명함인데요. 장애인 지원팀장이라고 딱 써 있죠. 이게 자원봉사할 때 사용하던 겁니다. 피해자들의 인격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은 사람이 약자를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했다는 게 어이가 없어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자랐길래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죄책감이 없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얼핏 봤을 때는 반사회성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정반대였다라고 해요. 조주빈은 고등학교 3년간 개근을 할 정도로 비교적 성실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했던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음란물 단속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언해주는 성상담자 역할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대학 시절에는 학보사 기자 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기사도 작성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극악한 디지털 범죄자 치고는 너무 멀쩡하게 산 거라서 좀 매칭이 안 되거든요. 조주빈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서 집을 나갔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폐지를 모으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하죠. 조주빈이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건 이런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영향이 컸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집착도 굉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조주빈의 키는 원래 164cm로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키랑 외모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키를 170cm까지 늘리는 사지 연장 수술까지 받게 됐다고 해요. 사지 연장술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죠? 아버지의 임플란트 비용을 본인의 키 늘리는 수술에 써버렸다고 하거든요. 아버지 돈거를.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 즈음부터 조주빈이 돈이 필요했던 걸로 보여져요. 더 자극적인 성착취물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니 근데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뭐 외모 컴플렉스가 있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진 않잖아요. 이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더욱 집착하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이런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네. 좋아요 많이 받으시면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하고 구독, 좋아요 맨날 노래를 부르죠. 그렇죠. 사실 관종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고 인기가 많아지면 기분도 좋고 또 영향력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주빈이 일반인과 달랐던 점은 뭐예요?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줄 인정 대상이 달랐다는 거죠. 범행 초반에는 여성을 학대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인정 욕구를 충족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점차 그 인정 대상을 바꿔갔다라고 봅니다. 박사가 만들어낸 피해 여성의 영상을 소비하는 대상. 즉 왜곡된 성 도착을 가진 남성들이 조주빈에게는 인정 대상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삐뚤어진 인정 욕구를 채웠다는 거죠. 관전자들이 막 자료 좋다고 열광하는 호응해주고 거지, 환호해주니까 점점 더 대담해지고 더 범행이 과해졌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조주빈의 삐뚤어진 인정욕과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거죠. 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될 텐데 조주빈의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주범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는데요. 최근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4개월이 이제 추가된 상황이라고 하고 총 42년 4개월의 형을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확정이 됐습니다. 조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일부 공범의 형량도 최고 13년형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로 실제로 제도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죠. 네,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의 법정형이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고 구입
편집하고 저장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성범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성착취 목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대화에 참여시키고 이런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새로운 법률 조항도 만들게 되었어요. 저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대화만 했어요라고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그 전에는 그걸 다 빠져나왔어요. 네. 대화조차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면 이거는 범죄로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상당히 높게 실제로 처벌되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중형을 선고하는 그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한번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늪으로 빠져든다. 헤어날 길이 없어진다. 그리고 악순환이 지속된다. 뭐 이런 거를 인식을 하시고요.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뭐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탓을 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 비난을 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정말 비난받아야 되고 수치스러워해야 할 사람은 사실 가해자예요.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들 힘들고 좀 두렵고 신고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정말로 피해자 한 분을 일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진짜 현장에 많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도와줄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그러면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교묘하게 심리를 조종하고 약점을 잡아내서 얻어낸 성착취 영상물을 부정하게 이용한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지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네, 제 상처에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에 대한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박사 조주빈 재판에서 한 피해 여성이 남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고 모독한 디지털 성범죄. 우리 사회가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해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진실을 밝히는 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